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실 때 첫 번째, 내 집이 오를 거냐? 이거 첫 번째 질문 주시고요. 두 번째, 언제 팔아야 되냐? 내릴 거냐? 이거 질문 주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오를 수 있겠냐? 이 세 가지를 질문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모두 다 부합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부동산 지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값은 우상향해서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폭락론자들도 있을 거고요, 뭐 폭등론자들도 있을 거지만 이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그냥 잔잔한 우상향을 그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지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릴지 오를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것은 우상향하겠지만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해야겠죠. 현재는 어떤 일들이 있냐. 지금 보시면 임대차 3법이 나왔었고, 물론 시기는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임대차 3법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모든 것들이. 그런 와중에서 공급이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부동산 정책 신뢰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26번, 공식적으로는 26번의 정책이 나왔고 비공식적으로는 27번, 8번 정도 카운팅을 하는데 이 정책들이 전부 다 규제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것은 수급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규제책으로 누르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 하반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점도 또 있습니다. 8월 18일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보증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부동산이지만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이게 거의 형사 고발까지도 되는, 그냥 전 국민을 범죄화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상기 신도시 사정 청약 실패 수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또한 이건 알고 계신 거죠. 가을 이사철. 가을에는 봄철 이사철도 있고 가을 이사철도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지 않은 시기에서 어떻게 정책들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자, 모든 정권들은 정권 초기에는 기대감이 크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임기 때 레임덕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대부분이 발현됐습니다. 지금 누구 할 거 없이 다 발현이 됐어요. 근데 레임덕이라는 것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이 레임덕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드라이브, 규제책이라든지 정책이 좀 약발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나요?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나요? 자, 이거 당연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자, 부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화다. 이것도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규제책들이 계속 약발이 안 먹히다 보니까 규제책 나왔네? 그럼 집가 또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부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실패 수요인데 여기서 실패자를 딱 지워버리면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기 신도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세에는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지금 이 3가지가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강의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쯤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금리 인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다 보냐면 전월 대비 9조 7천억이 증가했는데 가계대출이 9조 7조가 되면서 사상 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라는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전월 대비해서 9조 7천억이 증가하는 이 가계대출을 꼽으면서 가계 때문에, 그러니까 집 때문에 이 대출이 증가했다라고 사실은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전월에 비해서 이번 달,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은 6월 기준 7월로 봤던 이 그래프인데요.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6월에 대비해서 7월에 거래량, 주택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6월에 비해서 7월에 늘게 된 가계대출이 늘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지금 공모주 청약에 대한 몰린 수요가 있어요. 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카카오뱅크, HK 이노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공모주 청약에 지금 얼마들이 몰렸냐면 32조, 58조, 29조 원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데 아직도 부분 상환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지금 어딘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신용대출도 급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출 수요가 끊이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대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은 신용대출을 낼 수 있겠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낼 수도 있겠고 주택담보대출을 뭐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로 좀 더 낼 수 있다면 더 내겠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로 대출을 만들어서 주식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해서 주택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쓰였나가 중요한데 결국은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중에 우리 안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니까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내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물론 사업자들 경우에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출을 늘려가다 보니까 주택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이.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뭐 전월에 비해서 실제로 9조 7천억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주택담보대출이 6조가량 증가를 했고요. 기타 대출 3조가량 증가를 했는데 여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주비, 뭐 어떤 곳을 수용을 하게 되면 이주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을 한다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주비를 주기도 하고 신규 아파트를 들어가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 6조 1천억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2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가량 딱 줄어들고 3조 원가량이 남는데 이 중에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을 쫙 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담보대출로 일어난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출 이야기를 왜 했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겠죠.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대출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적금 수요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이쪽으로 넣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금리와 지가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에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는 떨어진다. 그래서 지가가 하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파란색이 금리에 대한 그래프고 검정색이 지가지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가지수는 어떻습니까? 같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가지수도 같이 떨어지고 근데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가지수는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살짝 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지가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금리가 부동산 수요를 떨어뜨리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100%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금리가 물론 올라가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만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올라가거나 조절이 되게 되면 이것이 살짝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대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15억 초과가 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9억 원 이하 LTV 40%만 보더라도 뭐 40%가 나오는 거죠. 근데 9억 원 초과분은 20%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80% 대출을 나왔었죠. 그러면 4억이 대출이 나오고 실투자는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5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적게 봐도 2배 이상은 올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가 되었다면 9억 이하의 LTV 40% 하면 94, 36, 3억 6천. 3억 6천이 나오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20%가 나오면 2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총 3억 8천의 대출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실투자 금액이 대략 6억 2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출이 과거 5억 할 때 80% 내주는 이 4억이란 대출 금액보다 지금 10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억 이하 40% 보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20%를 더 떼어서 LTV를 적용했을 때는 3억 8천이라는 대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5억일 때 대출이 4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10억인데 대출이 3억 8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갈아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상환을 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대출이 오히려 가치는 올랐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지가가 올라서 가계대출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좀 금리를 올리기 위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집값 상승이 됐는데 대출 비율은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15억 넘는 것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대출 비중이 굉장히 건전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건전해진 상황인 거죠. 이 이야기는 뭐 지금 정부에서 결국은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지가가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매매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슨 얘기냐? 집값이 올라서 대출 금액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라서 비율도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 비율도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냥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대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리를 걱정할 만큼의 비투하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 반환 보증보험이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일반적으로 세입자들 보호해줘서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림의 떡인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작 보호가 필요한 깡통 정세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1로 나눠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임대인이 75%를 내고 임차인이 25%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보증보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임차인이 내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3법을 딱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었죠. 임대인을 어떻게 보면 구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들에게 모든 권한이나 이런 부담들을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 의무화 시행이라는 것 또한 규제책으로 들어왔지만 이것도 지가나 전월세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 나 전세 안 내주고 월세로 돌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기점을 8월 18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수요라고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이 실패 수요가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긍정적인 이슈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뭐 4,000개의 이런 배정 물량이 있었어요. 4,000개의 배정 물량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9만 명이 모였습니다. 9만 명이 모여서 4,000개를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28대 1 정도 되고 정말 인기 있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81.1대 1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4,000명 모집을 하는데 9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0명은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86,000명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이 모집 인원 4,000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9만 명, 나머지 4,000명 당첨된 사람 말고 떨어진 나머지 거의 뭐 8, 9만 명을 어디 수요로 봐야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청약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쇼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에 실거주로 아파트를 장만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전 청약의 물량에 떨어진 이 수요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 청약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이 사전 청약이 결과가 나온 것 2021년 7월 물량만 나왔습니다. 이게 4,000호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남은 게 28,000호가 남았는데 지금 첫 번째에 4,000호를 모집을 하는데 9만 명이 모였다면
나머지 28,000호를 모집을 할 때 이 몰리는 인원들을 적어도 20만 명 이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4,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9만 명이 모였다면 배수만 치더라도 5배 이상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만 명이 되는데 이것보다 절반 수요로 봤을 때도 20만 명 이상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만 명 중에 28,000호 혹은 러프하게 3만 호가 다 당첨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만 명은 어떻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로 계속 지내면서 다음 청약을 기다릴 것이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지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쇼크 때문에라도 이 주변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뭐 누구나 알고 계시는 거죠. 가을 이사철은 항상 부동산의 호황기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부터 이 전세가 혹은 월세가들이 지금 이중 가격이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중 가격이 아니고 오히려 삼중 가격이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신규로 내는 전세가는 그냥 시세대로 내놓겠죠.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연장하는 것은 저렴합니다. 그냥 과거에 냈던 그 전월세가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5% 상환, 전월세 상한제를 이용해서 일부 상한한 일부 올려받은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중간에 가격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7월 5일에는 7억 3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는데 이틀 뒤에 똑같은 층이 10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7억대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틀 뒤에 10억대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뭐 다른 층도 아니고 같은 층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4일에는 동일 평형이 5억 7천에도 거래가 되었고 10억에도 또 거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이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실거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잠깐 살다가 다시 임차를 내줘버리면 다시 이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들은 상승을 부추기는 이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는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들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을 백지화를 하겠다. 또 되돌리는 거예요. 아, 그 전에 했던 거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또한 이것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남은 임기 동안은 이 레임덕 현상 때문에라도 이 정부 정책의 파워가 좀 줄어드는 이 상황들 때문에라도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최종 정리입니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임대차 3법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신뢰 하락 또한 지가를 오르게 하는 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남은 8월 중에 금리 인상 빼고는 금리 인상도 뭐 지가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예고에 대한 이야기 말고 나머지 다가 매매 전월세가 급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 판단하고 지금 집을 내어 놓으실 분들은 오히려 내놓지 마시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가치 상승되는 것을 보시고 내년 돼서 또 지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또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한번 쭉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고 지금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실패 수요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청약을 기다리는 확률이 오히려 더 적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 수요들이 서울이든 경기든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 시장들이 어느 만큼 불장이 될지는 사실 저 또한 예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네 가지 이유들이 무조건 플러스 요인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도 이렇습니다. 서울이 너무 가득 차고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서울 원정 투자가 지금까지 수치를 판단한 이후로 역대 최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거주는 서울에서 밀려서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투자자는 너무 비싸고 뭐 대출에 대한 정책 때문에라도 지방 비규제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이 오르고 그 다음 경기도가 오르고 이 주변 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불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들을 더 많이 늘려갈 것입니다만, 그건 장기적인, 뭐 공급을 늘려가겠다라고 해서 뭐 6개월 뒤에 바로 공급 뭐 5만 호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이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 현상에서는 그래도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뭐 예언이라든지 예견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파악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파악할 때 있어서 이 과거의 경험들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됐었지, 이럴 때는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잘 판단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이 가치 있는 부동산 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